네,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본부장님과 함께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너무 뜨거워서요. 사실 이 비트코인 열풍에 탑승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하는 공포감까지도 생깁니다. 요새 비트코인 포모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이더리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그리고 저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부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야기 해볼 건데, 네네네. 가상화폐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 투자를? 저는 거래는 전혀 주식도 안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고 어, 있습니다. 네네. 또 그쵸. 직접 너무 많이 이게 보시다 보면은 네네.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도 비트코인은 하지 않고 그 주식만 하고 아, 있거든요, 그러세요? 지금은. 네네. 근데 왠지 안 하니까 막 두려워요, 네. 저는. 해야 될 것만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솔라나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솔라나 오늘 거래는 33만 2천 원 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15%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고가가 34만 원까지 찍었던 거를 보면 오늘 그래도 움직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에 52주 최고가가 36만 8,900원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이 52주 최고가에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솔라나 흐름 괜찮게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솔라나를 만든 창립자입니다. 이 솔라나 창립자 이름은 안젤라 유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좀 봤더니요. 일리노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여기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던 분 같아요. 2017년에 이 안젤라 유가 설립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솔라나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정말 이 관련해서 기술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배경이 이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라나의 기술적 특징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속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솔라나만의 특징이 뭐냐면 초에 1초에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알고리즘 덕분이냐면 이 POH라고 불리는 Proof of History라는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솔라나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합의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역사 증명 기술, 이게 한국 이름입니다. POH의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블록 생성 순서를 검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건 네네. 항상 낯설잖아요. 이 맞습니다. 네. POH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뭐 들어보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또 뒤에서 저희가 뉴스거리들을 한번 살펴볼 때 네네네. 이 POH 이야기 한번 더 나눠보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또 두 번째 기술적 특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이 솔라나의 거래 수수료는 0.0002달러 그 이하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낮은 수치가 되겠는데 요즘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소액 거래로 많이들 하잖아요. 이 소액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높으면 사실 새롭게 진입하기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런 장점들 때문에 거래량도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솔라나 생태계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이 솔라나가 좀 다양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예요. 특히나 탈중앙화 금융 요즘에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디파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 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게임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럼과의 통합을 또 했다는 소식까지 얼마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이 세럼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거래소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에서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점은 솔라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까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본부장님, 이 솔라나 우리가 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바로 탈중앙화 금융 이 네, 지점이기도 네, 네, 네. 합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 관련해서 좀 한번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아니 뭐 사실 이제 솔라나가 이제 그 화폐로서 가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 네.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선 이후에 불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음. 상승하는 전체적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솔라나가 이제 시총이 얼마 전에 한 200달러당 263달러인가요? 네. 예, 263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 가치가 되게 많이 높아. 지금 한 음. 230달러 전후로 이제 거래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때는 소니나 스타벅스보다 시총이 높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로 따지면 자산 가운데 132 대 지금은 한 어. 152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총이 상당히 높은 주식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암호화폐 중에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코인이 같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열풍 분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아 맞아요. 사가라고 뭐 네.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전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봉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음.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용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탈중앙 기술 자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트워크 상품이 나오고 네 있어서 맞아요. 그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지표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요게 네. 이제 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 그래서 요게 이제 11조 정도 이상이 돌파돼서 올 1월에만 해도 이게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8배 정도 급증한 거라서 그 여덟 기술 배. 자체를 활용한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솔라나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트럼프 뭐 당선인이 이제 당선됐다 이런 소식 이후로 비트코인 너무 핫하고 함께 솔라나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잘 짚어 주신 것처럼 정말 뭐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보다도 그 총액이 더 넘는 정도로 완전히 막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이기도 합니다. 이 솔라나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손잡으면서 계속 흐름 더 타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 주셨는데요. 앞으로 솔라나에게 남아있는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해요. 그쵸.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 뭔가 도전도 해 나가야겠죠. 네트워크 안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고요. 이 네트워크 안정성 그리고 보안 문제에 직면하면서 업비트에서는 입출금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런 이슈가 시장에 들어왔었거든요. 본부장님, 이 솔라나 입출금 중단됐을 당시 조금 기억나실까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건이 상당히 네. 솔라나 쪽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40만 건데, 솔라나 측은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에러다. 그 음. 17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이제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입니다. 네네. 그 네. 솔라나 재단 쪽에서는 갑자기 많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쪽에 합작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고, 네. 메인넷이 그러다 보니까 다운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20시간 정도 복구 거친 다음에 이제 재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음.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 한 15%까지 급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크게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이 2위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넘어서느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 네네. 그렇군요. 워낙 이더리움도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물론 2021년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안심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혹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 과제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좀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솔라나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 두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그동안 주목받아 왔고요. 계속해서 성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랑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활발한 생태계 유지해 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네트워크 안정성 이런 문제들 해결해 가는 거 솔라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다라고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솔라나 계속 좀 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솔라나 이제 살펴봤는데 이더리움도 같이 짚어보면서 뒤에서 두 개 비교해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네네네. 말씀 나눠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더리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너무 핫해요. 그쵸? 네네네. 이더리움 오늘 1% 넘게 좀 내리기는 했는데요. 약간의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010, 5천만 5천 원에 되어 있고요. 지금 고가랑 거의 밀접하게 다 있네요. 네네. 그래도 52주 최고가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한참 멀었다 이런 맞습니다. 예. 느낌이에요. 거래 대금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워낙에 핫한 종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계약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계약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시자 이름은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라는 이력이 있고요. 2015년에 이 이더리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워털루 대학교 출신인데 역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선점을 했구나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에는 이더리움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전망까지 함께 보여줬던 그런 백서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이더리움 창시자의 비전이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계약 이야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계약이 뭘까요? 이 기술적인 이더리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요. 중개자 없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술적 특징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EVM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은 EVM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잘 해내기 위해 만든 또 두 번째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EVM은 모든 노드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요.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의 상태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들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네네. 솔라나랑 경쟁 아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역시 이더리움의 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솔라나보다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가치도 오늘 뭐 조금 장외 시간 조금 지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신 게 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50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네.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까지 확장성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대적할 암호화폐로는 이걸 꼽습니다. 솔라나가 물론 상승세이긴 하지만 네. 솔라나는 너무 이렇게 빠르고 저가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음. 이더리움은 어떤 사용처의 확장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가치도 계속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 아마 암호화폐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꼽더라고요. 솔라나보다는 예, 그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솔라나를 이더리움이 이기는 건가?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또 한 가지 관점을 더해 주셨습니다. 시장성 자체가 이더리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래 자금이 몰리는 거다라는 시점까지 한 번 더 더해 주신 본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생태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조금 특이한데요. DApps 그리고 DeFi,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NFT까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탈중앙화 관련 플랫폼들이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그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탄탄하고 더 넓은 시장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태계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 부분 바로 ERC20, ERC721 이런 부분인데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토큰에 관한 건데 ERC20은 대체 가능한 토큰이고요. ERC721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암호화폐 그리고 NFT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이더리움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얘기하면 할수록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계속 상승장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럼요. 이게 들거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C++이나 C++이나 뭐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그런 음, 프로그래밍과도 네, 이제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오,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양한 언어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화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 활용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용처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걸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제 이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부수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딩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컴퓨터 언어들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련한 이더리움도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도전 과제도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솔라나의 도전 과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이더리움도 도전 과제에 분명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은 거래량 자체가 워낙 높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화폐인데 네트워크 혼잡 그리고 높은 거래 수수료 문제에 좀 직면해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자꾸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좀 부정적인 인식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거든요. 이 부분 이더리움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정리 한번 해드리죠. 스마트 계약 그리고 DApps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들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까지 조금 전에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몇 번이고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좀 문제들, 경쟁에 대한 부분들 좀 해결해 나간다면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조금 총평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더리움의 또 매력인 건 개인이 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GPU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면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용 아,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이제 하는데 네. 전용 채굴기는 개인에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량 이제 업자들한테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전용 채굴기를 구입할 수 없는데 음, 그래서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잡코인들도 우리 생각할 때는 GPU로 이제 채굴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만 더 안 나오거든요. 맞아. 전력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은 ASIC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렵게 네. 설계가 돼 있어서 아, GPU로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서 가격도 높아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채굴은 사실 채굴 시장은 다 이쪽으로 올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GPU의 가격 상승과 이제 품귀 현상의 주범은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렇군요. 네, 이더리움인데 이제 문제는 2022년 9월에 포스로 전환되고 나서는 더 이상 채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다시 재개되거나 그럴 예, 가능성은 예,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네.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건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 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대거 중고 시장에 나오고. 아, 이더리움이랑 그 중고 시장에 완전 네네네네. 밀접한 예, 관계가 그러니까 거기서 2022년,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시려면 네. 채굴을 됐든 안 됐든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놓는 그런 컴퓨터들은 네. 대부분 다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그런 그러면 그거를 약간 중고차 시장에서처럼 왜 우리 침수된 네.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했어요. 이제 그게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네.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GPU를 2년 가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돌렸다면 네. 이게 성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는 있지만 채산성이 안 맞아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2022년까지 그게 지속됐었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네. 그 전에 채굴을 했으면 참 좋았을 그 전에 텐데요. 채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채굴 네. 시장이 GPU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GPU가 좀 떨어진 것도 그런 네. 영향이 있고 중고가로 이제 괜히 맛이 나온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사실은 네.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건 이더리움 때문입니다. 그 전에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채굴성이 떨어지면서 다 이더리움을 많이 옮겨갔거든요. 네. 예, 그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22년 그 채굴이 이제 포스 방식이 바뀌면서 네. 채굴이 거의 수익성이 안 나게 되고 불가능해지면서 네. 요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이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중고 컴퓨터 살 때 주의할 점까지 네, 같이 네.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뉴스거리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580억 정도 북한의 이런 해킹으로 인해서 네네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들은 사실은 뭐 해킹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네. 2016년에도 이제 이게 DAO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도난 사태도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가치 하락이 많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해커들이 이제 지갑을 많이 털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중에서도 약간 그 부분이 취약한 점이 좀 있어서 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됐고 요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북한이 이더리움을 털었을 당시보다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당시 580억이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진짜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렇게 털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킹을 했는지. 해킹을 해서 이제 인출하기 전에 이제 담당자에 빠르게 대책을 세우면 가능한데 네.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로 또 뭐 자금을 세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더리움 또 5개월 만에 3,600달러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고 해요. 전망 음. 너무 좋네요.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사실은 이제 그 3,6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력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비트코인과 대적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 아까 초기 말씀드렸다시피 네. 확장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매력적인 암호화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정말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5개월 만에 3,600달러 선 그 이상을 넘어갔다라고 했고요. 또 현물 ETF와 관련해서 순유입도 있었고 미결제 약정도 또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또 올랐다고 하네요. 같이 가는 흐름도 있나 봅니다. 솔라나 이야기도 우리 같이 나눠봐야겠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이요, 이 사상 최초로 DEX 월간 거래량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거 솔라나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시장도 좀 주목해 볼 만한가요? 주목해 볼 만하죠. 여러 아, 가지 주목해 볼 만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가능성을 볼 때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제 너무 고가고 지금 접근 가능성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네. 나머지 것들은 미국도 주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도 다른 나라도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인 거기 때문에 네. 잘 접근해서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 그쵸,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장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솔라나랑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만 딱 투자를 해야 된다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둘 다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물론 이제 비슷하게 따라오고 이 3위 4위 그룹으로 이제 비슷하게 따라오고는 있지만 네. 이더리움이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능성이나 확장성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계속 이더리움이 좀 성장성 가져간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 어떻게 해서 성장성이 있는 건지까지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오늘의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얼마 전에 조정받았잖아요. 네네네.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분명히 조정 크게 나올 것이다. 네네네. 근데 그 조정을 버티면 막 2배까지 뛸 수도 있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 조정 눌림목 나왔을 때 투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위험할까요? 아니 그 투자는 뭐 본인의 네, 판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이 네.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니까 본인이 그쵸, 맞아요.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는 24시간 돌아가는 상품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 시간처럼 쉬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맞아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좀 알수록 어렵고 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밈코인도 있고 네네. 밈코인 최근에 굉장히 인기 네, 많은데 도지가 뭐 대표적인 거니까요. 네, 도지랑 전 또 페페 이런 것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알트코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 뭐 우리가 굉장히 알아보려면 알아볼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경계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씩 네. 짚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세 보이면서 극도의 탐욕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탐욕 지수를 객관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또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극단적 탐욕 상태라는 한 줄 평까지 내놨습니다. 이 극도의 탐욕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전 위험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니까 탐욕 상태다라고 할 텐데 96,0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던 그 9만 기반이 되는 7년 것 7 같기도 해요. 9만 네. 7천 달러 지금 기록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음.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 약간 이익 실현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요 기간 좀 지나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시장도 한번 미국에서 쉬어가니까 네네. 그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도 영향 받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네. 합니다. 네. 아니면은 또 그렇지도 않을까요? 막 미국에서 시장 쉬어가니까 심심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막 올라가고 저만의 한번 망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전망도 살펴봤고요. 어떻게 창시가 됐는지 그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더리움, 솔라나 이어서 또 다양한 밈코인이나 알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다 이런 이야기 본부장님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계톡 이쯤에서 살짝 마무리해보려고 네네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본부장님도. 뭐 저희가 또 그 코인은 주식만큼 많이 잘 몰라서 고민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 조금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코인에 관한 정책이 없는데 좀 잘 세수를 걷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재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규제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더 원활하게 투자하고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조금 변화되면 그 부분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좀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